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지사가 최근에 난방비 버스 요금 지역화폐 지원을 공식화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권님. 네. 지사직 수행하신 지 지금 9개월째인가요? 지금 8개월째죠? 8개월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실만 하세요? 네, 아주 바쁘게 지냈지만 아주 보람 있게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회가 여야 지금 동수죠. 네, 그렇습니다. 78대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로사항 발생 안 합니까? 초반에 이제 개원이 늦어져서 조금 힘들었는데요. 음, 다행히 여야 모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고 해서 네.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고요. 네. 작년 연말에는 저희 금년도 예산안이나 조직 개편안 음, 함께 이렇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등 국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 경기도 의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아, 협치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안건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견도 있고 토론도 하지만 네. 그래도 동수인 상황 하에서 음, 그래도 나름대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여와 야의 우리 도의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저희 집행부도 같이 뜻을 모아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네네. 7일 도정 연설을 하시면서 네. 버스 요금 동결, 중산층 난방비 지원, 지역 화폐 지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먼저 버스 요금 동결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 동시에 이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가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올려도 경기도는 안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지금 지난번 도정 연설을 통해서 제가 민생과 미래라고 하는 화두를 꺼냈고요. 네. 그중에 민생의 하나로서 버스 요금은 동결하겠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이 음, 버스 요금은 필수 생계비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 음, 요금은 제가 동결 결정을 했고요. 음, 난방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서 음,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 도정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요금 네네.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도에서 일부 또 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이제 음, 보존해주는 돈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도민 여러분들께 이 버스 요금 동결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도 좀 확대를 해서 이 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위기에 좀 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음. 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버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지만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 1,000원 올리기로 했죠. 그것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네. 택시요금 인상의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좀 더 면밀히 보고 혹시 인상을 하더라도 좀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음. 최대한 좀 시기를 늦출까 하는 생각을 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기를 늦출 계획이세요? 네,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지금 일단 사실 택시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는 건 예,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는 최소한 상반기에는 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1,000원 인상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시점이 좀 그러니까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최대한 올리는 요인이 불가피하더라도 음, 도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좀 시기를 좀 조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사님은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갈래가 그러니까 타지는데 네네. 일단 지금 이거 어떻게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네네. 정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장관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기재부가 의사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고 계세요?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재정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네네. 지금 가계나 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정부는 그나마 사정이 난 편이거든요. 음. 저희가 가장 빨리 이 난방비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결정을 해서 저희는 이미 집행을 1차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음흠. 지금 정부가 그 기초수급자나 이제 차상위에 대한 것을 이제 준비하고 했지만은 첫째로는 일부 취약계층이 한정돼 있고요. 네. 둘째로는 지금 속도를 안 내고 있어요. 이 추가로 이제 가스 요금을 할인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그 빨리 해야 되면 물론 예. 취약층을 넘어선 이 중산층도 지금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산층 또는 많은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지원할 적에 이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 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또 이 중산층이라든지 또 사각지대 있는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기재부의 논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가스요금 올려놓고 다시 또 세금으로 그걸 지원해주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세금은 그 많은 분들이 내는 국가에 내는 이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내는 것이 되겠고요. 네. 이 난방비 같은 것은 취약계층과 중산층 같은 경우 또 지금 노숙인 아동 아동 쉼터 한파 쉼터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방비를 인해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폭넓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다든지 하면서 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라 살림을 오래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더 구체적으로 차상위 계층 정도까지만 이제 지원하는 건데 경기도는 더 나가서 중산층까지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 일부 기초단체장은 중산층까지를 넘어서 모든 가구에게 지금 네. 이거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파주시등에서 이제 그렇게 선제적으로 나가서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네. 지원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지자체 장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하기에는 사실은 재정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00만이고요. 예. 가구당 지원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세수 문제라든지 재정 여건으로 봐가지고 전체 도민에게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 쉬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빨리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예비비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 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 이제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아니 옆에 네네. 있는 내 친구는 저기 그 난방비 지원받는데 나는 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난방비 지원 못 받으면 뭔가 상실감, 위화감 이런 거 발생 안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일부 시에서는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은 또 보편적 지원을 또 생각하고 있는 네, 그렇죠.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또 각각 또 기초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재정 여력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여력 형편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아주 폭넓은 지원책을 이번에 만들어야지.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지금 난방비가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다달세 국민이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은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지원 폭과 정도를 높이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입장에서 이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언급을 해주셨길래 좀 추가적으로 네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말로는 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인 어떤 그 민생 현안이 불거지면 사실은 그게 이제 실천되고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재정 건전성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지사님은? 잘못됐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정부와 좀 다른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때입니다. 재정은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재정인데 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비전의 제시도 없고 또 지금의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의 정책의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지금 부재한 뭐 이 산무 정권이 아닌가. 또 이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지금 IMF 때는 우리 경제가 안 좋았지만 세계 경제가 좋아서 빨리 회복을 했고, 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다른 데는 나빴지만 우리가 괜찮고 중국 성장으로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돈 풀고 인플레 상황인데 금리 인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자칫하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힘든 위기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주 좀 비상한 생각으로 이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는 하여튼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역동성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지금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신경 써서 뭐 윤석열 리스크와 달리 저는 뭐 김동연 프리미엄 같은 것을 그동안에 경제부총리 같은 경험을 살려서 우리 경기도민들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지금 그 핵심 문제, 최재 문제가 윤석열 리스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네, 그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경제 정책과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 네.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부총리 때에 그 국회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경제가 어려운 게 전 정부 잘못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 질문을 받고 한 답변 중에 경제는 흐름이다. 어느 정부 임기를 잘라서 물론 공가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떤 일이 생겨도 지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제가 책임입니다라는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를 탓해서는 안 되죠. 네.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고 남이나 뭐 전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정권을 뭐라 잡았겠습니까? 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서 이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해결할 때 이런 자세를 해야지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12구 참사 추모 공간 관련해서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오늘이 서울광장 네. 분향소 철거 예고일이거든요.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자, 지사님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보기에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 우리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 희생되신 분이나 유가족 그 트라우마도 치료할 수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건의 그 대처에 있어서는 유가족 우선으로 하자. 유가족 마음을 헤아리고 풀어주는 것이 우리 정치, 우리 공공, 우리 사회 역할이다. 네네. 이런 자세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경기도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전파를 냈고 소방대원들 보냈고 그날 아침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 있는 사업으로 부끄럽고 정말 하다고 사과를 했고 합동 분향소 더 길게 연장했고 저는 영정도 모셨고 네. 그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면 부끄럽고 반성을 합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나지 않게끔 만약에 그 서울시에서 이번 그 추모 공간에 대해서 강제적인 철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유가족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 철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안 됩니다. 예.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나 좀 그러니까 이 추모 공간을 네.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들과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었어야죠. 예. 그 대화는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얘기를 해서 유가족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 내주는 예.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기억이나 많은 국민들이 기억해 주길 원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걸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 그 책임 있는 분이 수원역이나 뭐 경기도청에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든 공간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사님. 예. 저 그래서 일단 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개 SNS를 통해서 왕성하게 정치적 발언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사님은 별로 정치적 발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뭐 우선 저는 뭐 그 제 1의 우선순위 1번은 경기도의 도정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선 광역자치단체 장으로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을 위해서 제가 천착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SNS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건 뭐 홍 시장께서 뭐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아주 그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또 장점이 있는 분이시니까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치교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 정치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외에 지금은 당이 단합을 해서 그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만약에 이 중앙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대표나 또 당에게 다른 그 노이즈가 돼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럼 지금 지사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럼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체포 동의안은 우선 이건 뭐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지요. 예. 증거 이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가거나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건 정치 논리가 되겠고 예. 지금은 법의 논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마 제 법적인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택적 기우제 수사를 하고 네네. 더군다나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근에 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네. 1심 무죄거든요. 이 어이없는 이 선택적 수사 부실 재판 일이거든요. 지금 사법 체제가 저는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수사, 부실 기소, 그다음에 넌센스 판결 이런 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체포 동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는 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정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또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제 개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거제 개편 해야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정치 개혁을 외친 후에 지금 이 정치 교체, 정치 개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 지난번 국민통합과 정치교체 결의안을 그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제시를 해서 민주당 당원 94%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입 저는 지지하고요. 어떠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이거를 뭐 발의하고 수정하는 것 하지 말고 뭐 외부위원회 같은 데 위임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찬반 표결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네네. 일기 신도시 지금 재개발 문제도 이것도 되게 큰 이슈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좀 시간 되시면 네네. 나중에 이 문제만 좀 가지고라도 짧게라도 인터뷰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지사님. 좋습니다. 이게 워낙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시민들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앵커님. 인터뷰는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였습니다.